여기 한 68세의 김영자 가명씨가 있습니다. 공기업 회계팀에서 평생을 근무하고 은퇴하여 매달 약 100만 원 남짓한 연금을 받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뜰살뜰 모아온 적금도 꽤 있었지요. 영자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인생,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안온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평온할 것 같았던 그녀가 지금 병원 입원 보증금조차 낼 돈이 없어 친척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만년이 구차하고 쪼들리는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녀가 소위 말하는 빈털터리가 된 이유가 사기를 당해서도 천재지변을 겪어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기 손으로 그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퍼내어 스스로 탕진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스스로를 이토록 처량한 만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노년의 여성, 김영자 씨가 피눈물로써 내려간 후회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세상 모든 노인들에게 경고합니다. 65세 이후 절대 이 3가지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말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8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꽤나 평탄하고 단단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공기업에서 성실히 일했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돈 때문에 전전긍긍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십 년을 고생해 정년 퇴직을 했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영자 씨는 노후 걱정 없어서 좋겠어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참 우습지요. 지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베개 옆에 쌓인 병원비 청구서를 보며 숨이 턱턱 막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는 돈이 좀 있고 몸 튼튼하고 자식들이 효도하면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만년에 닥쳐오는 진짜 위기는 남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피할 새도 없이 내 뒤통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옮겨져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입원 수속을 밟으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입원 보증금과 비급여 치료비, 간병비 명세서를 받아들었을 때 제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았고 은행에 예금도 꽤 있었는데 왜 이 병칠에 한 번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돈이 몸 밖의 물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되어보면 알게 됩니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구차하지 않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는 마지막 기둥이라는 것을요. 저도 한때는 수십 년 모은 돈이 있으니 어떤 비바람도 두렵지 않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돈은 불태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노후자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바닥이 뚫리기 시작하면 다시는 채울 수 없는 독과 같으니까요. 이번에 쓰러진 것이 마치 둔기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제 노후 자금을 제 손으로 허물어뜨렸는지 되돌아보게 만들었죠. 어떤 일들은 겪고 나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남들이 바보 같은 짐이라고 했던 그 일들, 저도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나 말이죠. 후회하냐고요? 물론 사무치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이 후회라는 약이라지요. 살 수조차 없는 그 약 말입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제가 저지른 일들을 스스로 수습하며 살아야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혹은 걸으려 하는 노인분들께 제가 빠졌던 그 함정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에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나를 파먹는 덫이었다는 것을 부디 늦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천천히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제가 걸어온 그 길 위에 지금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들이 가장 듣기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이 엄마, 부탁 좀 드릴 게 있는데 라고 말할 때의 그 목소리입니다. 애교 섞인 듯 하면서도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 말투.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서 차마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올해 43입니다. 생각해보면 민호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며 뒷바라지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미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안쓰러우면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돕고 싶은 법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때였습니다. 민호는 결혼 후 며느리, 손주와 함께 우리가 살던 20평 남짓한 낡은 빌라에서 복닥거리며 살고 있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녀석은 웃으며 식구도 적은데 껴안고 살면 되죠.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씁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호가 신도시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학군도 좋고 공원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바로 앞이라 참 좋은 집이었지요. 문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당장 1억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민호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먹다가 툭 던지듯 능력만 되면 우리 애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라고 흘릴 뿐이었죠. 저는 못 들은 척 넘겼습니다. 하지만 곧 집안 식구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시누이, 그러니까 민호 고모까지 찾아와서 거들더군요. 옳게 민호 저 녀석 얼마나 성실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데 옳게가 좀 도와줘. 뒀다 뭐해. 나중에 손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결국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라는 것을요. 결국 저는 20년 넘게 고이 묻어두었던 정기예금을 깼습니다. 약 1억 원을 만들었는데 중도 해지라 이자는커녕 손해를 좀 봤습니다. 가슴이 쓰렸지만 자식 주는 돈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나머지 5천만 원은 민호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비싸요. 엄마가 잠깐만 융통해 주시면 이자 나가는 돈 아껴서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를 악물고 제 노후에 보루라고 생각했던 저축성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해지 환급금을 탈탈 털어 나머지 돈을 채워주었죠. 그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돈은 내가 늙어서 아플 때 병원비로 그리고 내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남겨둔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자식 잘 되고 손주 잘 크면 내 말년이 나쁘기야 하겠어? 집은 샀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해졌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민혼의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이 100만 원이 넘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호와 며느리 모두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은 뻔하고 아이는 커가니 돈 모을 틈이 없었죠. 처음에는 이번 달만 좀 하던 것이 점차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연금 100만 원 남짓한 돈에서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쪼개어 민혼에 구멍을 메워주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애 보습학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금이 조금 모자라네. 처음에는 기꺼이 주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민호 대출금 갚아주고 생활비 대준 돈이 얼추 3천만 원이 넘더군요. 처음에 집 산다고 보태준 목돈까지 합치면 제 반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정신을 차리게 된 건 그 뒤에 일어난 말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민호가 친구와 동업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리겠다며 창업 자금이 4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손을 벌려왔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젊은 놈이 패기가 있어야지 부모가 밀어줄 수 있을 때 밀어줘야 한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줄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민호야, 이번엔 정말 엄마가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아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화를 내진 않았지만 그 차가운 실망의 눈빛은 고함을 치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결국 녀석은 알겠어요.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죠. 라는 말을 툭 던지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예전에 민호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비록 대단한 직업은 아니어도 제 몫을 다하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제가 뒤를 봐주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는 변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생각보다 엄마한테 말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였던 겁니다.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돕는다고 했던 일이 사실은 자식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릴 때 걸음마를 가르칠 땐 손을 놓아야 걷는다는 걸 알면서 왜 다 큰 자식이 가정을 꾸릴 때는 그 이치를 잊어버렸을까요? 옆집 박신의 40 넘은 아들이 방구석에서 부모 등골만 빼먹는다고 혀를 찼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제 자식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직접 거절하진 않아도 네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봐라며 밀어냈습니다. 며느리가 서운해하고 한동안 냉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민호도 스스로 문제를 마주하기 시작하더군요. 오히려 엄마라는 보험이 사라지니 우리 모자 관계는 예전보다 더 담백하고 솔직해졌습니다. 한 번은 민호가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고생해서 큰 프로젝트를 따내고 보너스를 받아왔더군요. 집에 들러서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남자는, 아니, 가장은 부모한테 기대지 말고 제 발로 서야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자식을 돕는 건 부모의 본능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세대는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노년은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노후 자금은 내 생명을 지키는 돈이지 자식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꽤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돕곤 했으니까요. 대가를 바란 적도 없고요. 하지만 그놈의 의리가 노년에 저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은퇴 직후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손주 봐주는 시간 빼고는 동네 주민센터 문화교실에 나가 에어로빅도 배우고 건강체조도 하며 지냈죠. 비슷한 또래끼리 어울리니 외롭지도 않고 참 좋았습니다. 한동안은 주민센터 사람들과 어울려 맛집도 다니고 개모임도 했습니다. 그러다 친하게 지내던 미숙이라는 동생이 저를 따로 불러내더군요. 커피를 마시며 한참 딴소리를 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언니 회계 일 오래 했으니까 셈이 밝잖아. 우리 남편이 하는 학원이 요즘 자금이 잠깐 묶였는데 딱 2,5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있어? 석 달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언니 손해 안 보게 할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2,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미숙이는 저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고 사람도 참 좋았습니다. 평소에 시장도 같이 다니고 사우나도 같이 다니던 사이라 면전에서 거절하기가 참 힘들더군요. 게다가 돈 갚으면 내가 근사한 한정식 집에서 거하게 쏠게. 절대로 떼먹을 사람 아니잖아 라고 사정하니 그놈의 정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더 바보 같은 건 사람끼리 야박하게 무슨 하며 차용증 한 장 안 쓰고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설마 10년지기 친구가 돈 몇 푼에 나를 배신하겠어?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돈 앞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던가요. 석 달이 지났는데 미숙이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민망해서 넌지시 물어보면 아유, 언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다음 달엔 꼭 줄게. 라며 웃어 넘기더군요. 마치 돈 달라고 재촉하는 제가 속 좁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 뒤로 주민센터 모임에 나가면 미숙이는 슬슬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하하, 호호 잘 떠들면서 저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려 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빌려준 건 돈이 아니라 불편함이었구나. 내 돈 주고 내가 죄인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알고 화를 내더군요. 나이 들어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노후 자금이야. 당신이 도와준 건 정칭이지만 갚는 건 빚자이야. 근데 당신은 그 순서를 거꾸로 알았어. 결국 저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옛 직장 동료가 찾아와 아들 사업 자금 1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은 죽은 거지만 사람 정은 산 거야. 네가 날 진짜 친구로 생각하면 날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줘. 그 친구는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여기저기 빚을 져서 형제들마저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한번 당해보니 알겠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돈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잃는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관계가 파탄납니다. 재촉하지 않으면 당연한 줄 알고 재촉하면 야박하다고 욕을 먹습니다. 저는 돈 몇 푼 때문에 수십 년 우정이 깨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노인에게 돈은 목숨 줄입니다. 체면치레하느라 거절 못해서 당신의 노후 안정을 남의 소나기에 넘겨주지 마세요. 만약 제가 미숙이에게 그 돈을 안 빌려줬다면 어쩌면 우정은 유지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더군요. 돈이 끼어드는 순간 10년 우정도 휴지 조각이 됩니다. 미숙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학원은 망했고 다른 지방으로 야반도 주하듯 이사 갔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 수업료 냈다고 치고 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내 주머니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것이 제 만년을 지키는 또 하나의 냉철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그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들 합니다.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야근도 없고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도 있으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던 해 저는 신이 나서 저 자신을 위한 보상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평생 아끼느라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살았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대출 갚느라 늘 나 자신은 뒷전이었으니까요. 이제 자식도 다 컸겠다. 나도 좀 즐기며 살자. 그래서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대충 빵이나 떡으로 때우고 점심 저녁은 기름진 고기에 튀김, 삼겹살, 치킨, 입에 당기는 건 뭐든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뷔페 가자, 고기 뷔페 가자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죠. 인생 뭐 있어.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잖아. 이게 제 말버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콩나물값 깎던 제가 홈쇼핑 건강보조식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일산 관절약,
뉴질랜드 초록이 홍합, 미국산 오메가3, 이거 먹으면 10년 젊어집니다라는 광고에 혹해서 산 약통들이 찬장에 가득했습니다. 그걸 보며 흐뭇해했죠. 나도 이제 내 몸 챙기며 사는구나.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몸무게가 10kg씩 가까이 불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는 코를 골아대고 계단 오르기가 겁이 났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건강검진 좀 받아보라고 했지만 저는 귀찮아서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영양제 챙겨 먹으니 괜찮아. 그러다 시장에서 쓰러진 겁니다. 배추 한 포기 사들고 오다가 핑 돌더니 쿵.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환자분, 고도 비만의 고혈압, 고지혈증 수치가 엉망입니다. 이번엔 운 좋게 경미한 뇌졸중으로 끝났지만 계속 이렇게 사시면 다음은 장담 못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돈은 다시 벌면 되고, 물론 어렵지만,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망가진 몸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그러더군요. 김영자님, 지금 상태는 비싼 영양제 몇 알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당장 살 빼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걸으셔야 합니다. 그때 느낀 참담함이란, 제가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즐겼던 것들이 사실은 만성 자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혈관을 막고 게으름으로 심장을 병들게 했던 겁니다. 수백만 원어치 건강식품을 사들이면서 정작 무료로 해주는 국가 건강검진은 귀찮아서 안 갔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진짜 내 몸을 살리는 건 수입산 알약 가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절제와 땀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독하게 생활을 바꿨습니다. 아침엔 현미밥에 나물 반찬, 우유 한 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5,000보씩 걷습니다. 주민센터 요가 교실도 다시 나갔고요. 처음엔 관절이 쑤시고 배가 고파서 죽을 맛이었지만 몸무게가 줄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은 기름진 고기 한 점보다 훨씬 컸습니다. 누가 묻더군요. 영자씨, 왜 이렇게 독하게 변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목숨이 돈보다 중하니까요. 돈은 살려고 쓰는 거지 죽으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은 돈을 펑펑 쓰며 방탕하게 노는 게 아니라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요. 늙어서 가장 서러운 건 돈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쓸 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덜 먹고 더 걷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남의 손에 들려 병원에 실려 가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평생을 셈을 하는 회계 일을 했지만 정작 제 인생의 대차대조표는 엉망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세 가지 큰 실수를 깨닫고 고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다 퍼주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주면 자식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내 노후가 안정되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체면 때문에 돈 빌려주지 마세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입니다. 노년의 소중한 자산을 빌려주었다가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노후 자금을 탐내지 않습니다. 셋째, 건강을 돈으로 사려 하지 말고 몸으로 지키세요. 비싼 영양제보다 하루 30분 걷기가 100배 낫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당신이 모은 그 모든 돈이 병원비로 허공에 날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에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혜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키는 거입니다. 내 돈을 지키고, 내 인간관계를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비로소 자식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연금 100만 원 남짓으로 살지만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제 발로 시장 보고 제 손으로 밥해 먹고 가끔 손주 용돈 쥐어줄 여유는 있으니까요.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고 저는 저대로 잘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 아닐까요? 얼마 전 옆집 새댁이 저보고 그러더군요. 할머니, 요즘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늙고 싶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다 뼈아픈 수업료 내고 배운 거라고 말하진 않았지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의 부탁에, 친구의 사정에, 혹은 나태함의 유혹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부디 저처럼 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단단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깨달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